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가치와 미래를 책임질 정당이 어떤 정당인지 스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 독재 휘하의 의원들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는 아는 것 없이 어떻게 하면 다시 독재 입헌 국회를 만들 수 있느냐에 온갖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상대를 한정에 빠뜨리는 몰카 촬영은 분명 나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 위반이니 김영란법 위반이니 몰감이 있는 작전에만 몰두하는 민주당은 더 이상 선거판을 이전 투구장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는 총선의 전략과 그 내용 그리고 각 당의 공천 내용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정영근 직전 상임대표, 김용균 현 상임대표, 이규택 공동대표입니다. 저는 사회여러분 이원창 공동대표입니다. 그러면 먼저 왜 민주당이 이러한 악질적인 목사가 저지른 범죄를 뒷전에 둔 채 김건희 여사의 핸드백 사건만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21대 총선이 한 57일 남았습니다. 근데 이 총선 기류에 큰 변화와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권 심판을 내세운 민주당이 국민의힘, 즉 586 운동권 청산을 주장하는 내세운 국민의힘의 7, 8%를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은 역전되었습니다. 그 역전된 원인이 뭐냐? 우리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국민의힘은 10% 정도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열린우리당은 8, 9% 내려가서 지금은 국민의힘이 우위에 섰습니다. 그 변화와 바람의 그 원인은 첫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70년대생입니다. 따라서 비대위원이라든지 새로운 영입 인물들이 다 젊은 그러한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낙동강 벨트, 한강 벨트, 경기 반도체 벨트를 통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을 공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낙하손해가 하는 그 자객 공천을 지금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석 의원이 임종석을 겨냥하고 박민식 장관이 김민석 의원을 잡겠다고 나서고 있고, 특히나 원희룡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바로 겨냥해서 나서고 있는 그러한 실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진들을 그때 그 구인물 한 지역구에 오래 한 중진들을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재배치가 상당한 갈등과 거부로서 상당히 문제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서병수 의원, 김태호 의원, 조혜진 의원 등이 천국을 수록하고 새로 낯선 곳에서 선거를 나서겠다고 출마 참배를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현재 국민으로부터 가장 혐오받고 있는 기관인 국회에 대해서 앞으로 총선에 이기면 의석수를 50명 줄이고
연봉도 국민의 중위소득이나 5천만 원 정도로 연봉을 줄이겠다는 것이 국민의 뜨거운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또한 짚고 나갈 것은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40%를 넘나드는데 민생 토론회가 국민으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민생 토론회는 새로 임명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성태윤 교수가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술, 담배를 파는 그러한 주류집이나 음식점에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했는데 지금까지는 미성년자는 처벌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돈도 내지 않고 업주만 처벌받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질타를 했습니다. 미성년자 처벌하라. 그리고 업주는 가급적이면 용서해라. 이것이 자영업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서 우리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서 전국을 차근차근 순회하면서 이 민생 토론회를 가지겠다는데 이것이 또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유도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반면에 연일 친명과 친문 싸움에 시종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임종석을 겨냥해서 가전 비난과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해서 자기와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진입을 완전히 막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당내에서도 이재명 주석, 이재명 총통이라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인물도 사람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낡은 인물 그대로 지금 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게 없기 때문에 오로지 열린민주당이 내거는 캐치프레이즈는 김건희 여사의 소위 명품백 이걸 가지고 온 거리에 프레카드를 걸고 이걸 가지고 당력을 집중하는데 이것이 과연 먹힐까요? 저는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당은 지금 공천 작업이 한창입니다. 양당의 공천 내용은 뭐가 문제인지,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영균 대표 말씀해 주시죠. 그 양당의 공천에 대해서 제가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특히 여당, 정부 여당에서 이번 공천과 관련해서 유념해야 될 것은 국민들의 현재 수준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수준이 외국에 비해서는 중산층 내지 상류층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활 실정이 주택도 있어야 되고 자가용도 있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수입을 가지고는 아주 외국의 서민 이하의 그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사회적인 그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임하면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 소득이 되고 선진국이 되었다고 해서 안심하고 국민들의 복지나 그 후생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 가지고는 선거에서 불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민들이 고통을 안고 있는 소위 이 절대 빈곤층 문제는 해결이 되었지만 상대 빈곤층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 특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 가지고 적재적소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번 공천에서 그 후보자 개인의 어떤 그 찬란한 경력보다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용기요 그리고 그 능력, 이것을 엄중히 평가를 해가지고 공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상적인 면에서 어제 그 탁구 선수권 대회를 보니까 북한이 DPRK라고 안 쓰고 D를 빼고 PRK라고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민주주의 안 하겠다는 걸 북한에서 완전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지난번에 그 구정권에서 내놓았던 헌법 개정안에 보면 사람민주주의라고 해놨어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그 우리나라를 사람민주주의. 사람이라 그러면 인민 아닙니까? 인민민주주의로 가자는 그러한 그 일부의 준동이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상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뽑아야 되겠다. 그런 제가 충고를 드리고 구체적인 그 공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특별히 많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관위원장이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중요한 직책에 있었던 분에 대한 공천을 마다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구성동에 대해서 유지석 전 의원과 임종석 비서실장 간에 누가 더 경제를 살릴 것이냐 하고 한 그 말에 큰 곤욕을 치는 장면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있었던 그 장관이나 측근들은 공천에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국택 대표께서 한번 말씀하시죠. 저는 이번에 총선의 개념을 우선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은 넓은 의미의 체제전쟁이고 이념전쟁이고 제2의 6.25 전쟁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개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때 과연 이재명이냐 윤석열한테도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냐 좌파 공산주의 체제냐 하는 판가름 속에서 우리 자유우파가 승리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총선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냐 좌파 공산주의 체제를 가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원한다면 우리 국민임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 지금 국민의힘은 그 나름대로 21대 총선 때 황교안 대표 시절의 미래통합당 그 당시에 엄청난 그 데미지랄까 여러 가지 어떤 있기 때문에 이번엔 아마 공천을 이기는 공천, 공평과 공정하겠다는 그러한 그 공천심사위원장의 말과 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에 의하면 그것만 지켜주면 무난히 이번에 승리할 수 있다. 다만 이제 민주당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친문 비명과 또 친명 뭐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공천 또는 사적 공천, 오직해서는 화성의 삼선위원이었던 이현욱 의원이 이재명 당은 나치당으로 닮아가는 것 같다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또 지금 제3당의 대표로 나온 사람도 뭐라냐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이런 독재를 하지 않았다 라는 말을 내리고 떠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는 개인 독재 체제고 거의 나치당에 가까운 전체주의, 소위 말 개딸 전체주의 정당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만약 이들에게 우리가 국회를 맡기면 나라가 엄청난 혼란과 또 혼돈 속에서 잘못하다가는 제2의 어떤 전쟁이 나지 않을까 이런 위험한 발생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바라면서 저는 국민의힘이 현재대로 사심 없이 공평과 공정하게 이기는 후보를 공천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총선의 특징은 자객공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구에 어떤 자객이 나가느냐.
예를 들면 원희룡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와 맞붙는다든가 이러한 공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우선 특정한 어떤 자객 공천보다도 우선 앞으로 이 지금 구도가 어떻게 돼갈 것인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겠다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 것은 윤희석 전 의원이 중성동 을에 출사표를 던진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신동엽 유명한 시인의 시에 나오면 껍데기는 가더라 이러한 말을 던지면서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속살이고 민주당은 껍데기다 하는 것이 지금 현 상황 실정에 굉장히 맞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정치, 변화와 개혁을 치고 나서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낡은 정치, 수구 정치, 운동권 정치에 민주당과 아주 대비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도 그냥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송영길 봉투 사건에 관련된 그러한 의원들이 계속 증가하는가 하면 새로운 사법 리스크가 계속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어서 열린 민주당의 그런 이미지를 굉장히 국민에게 퇴색하는 한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열린민주당에는 스타가 없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없습니다. 추미애 의원도 국민으로부터 별 호응을 받지 못하는 걸 알고 이재명 대표가 별도로 만나서 출마 포기나 또는 흠지에 나설 것을 권유해야 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제3지대 개혁신당이 언론으로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열린민주당에 굉장히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의원은 호남의 표를 잠식을 할 것이고 이준석은 20, 30대 즉 20, 30대 상당 부분이 열린민주당을 지지한 이 20, 30대 표를 끌고 나갑니다. 이것도 굉장히 악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정치 분석가들은 253 지역구 중에 현재 추세로 가면은 국민의힘이 155석 정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준연동제입니까? 여기 한 47석 중에 23석을 합친다 하더라도 180석 가까이 되는 그런 압승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갈수록 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은 이번 총선은 사실상 끝장이 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불개입 선언 이게 끝까지 다 유효하게 될 것 같습니까? 김영겸 대표. 네,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이번 선거는 중간 평가다. 또 이번 선거는 소위 야당의 독재 체제에 대한 평가다. 이런 두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기간에 있어가지고 구체적인 정당 활동이라든지 선거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이 정부의 건전하고 밝은 운영,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그러한 운영 특히 대통령께서 유념해서 이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대통령 계속해서 국민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살피시고 또 그 민원을 철저히 접수해가지고 해결을 해주고 공무원들을 계속해서 감독하고 독려를 해서 국민 민생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을 계속 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대통령께서 이것이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야당이 밀고 온 때에서 조금 더 허점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 가지 선거운동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선거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이 선거가 웰빙 선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전라도 지방에서 이재명 의원이 2번이나 거기서 몸으로 뛰어가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유권자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2번이나 당선된 것을 우리가 큰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하고 몸으로 접촉하고 지역 유지들하고 몸으로 접촉을 하고 하는 그러한 당원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선거운동 방법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자면 큰 공장지대나 대기업이 있는 곳에 후보자가 아침에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를 갖다가 8시 반쯤 나와서 이렇게 인사하고 들어가가지고는 거기 근로자들밖에 못 만납니다. 그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주를 만나려면 7시경에 그 회사 앞에 가서 서 있어야 그 회사의 중요 간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유의를 해서 좀 더 일찍 빠르게 움직여야 되겠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현재 아직도 집이 없어서 유랑하거나 의식주가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당 입장에서는 만일 우리 동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라도 나오면 그 동장을 파면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절대 빈곤층이 있어가지고 그 국가의 행정 그늘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년여 동안 끌어오던 준연동제 위성정당 문제를 선언하면서 국민들에게 4번이나 머리를 조아리는 사죄를 했습니다. 그 위성정당에 민주당이 어떤 혜택을 보고 국민들은 위성정당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규택 대표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세계사상 없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과거 민주당의 창작물인데 아주 괴물인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어쩔 수 없는 법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아마 국민의 미래라는 우생정당을 창당한 거야 같고, 또 민주당 아직 이제 지금 범야권을 통합하기 위해서 민주연합인가 무슨 위성정당을 만든다 또 하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과거 21대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일 때 그 당시 미래통합당이 상당한 표를 의석수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게는 이제 불리하지 않는 제도다 결과적으로. 다만 이제 지금 소위 말하는 이준석과 이낙연 등이 만든 소위 개혁 신당인가 무슨 당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정당을 만들 건지 위성 정당을 현재는 안 만든다고 그러는데 마치 종국에 만들 겁니다. 이제 만들게 되면 그 향방이 좀 어떻게 될지 가장 중요한 게 중도층이 좀 어디로 가느냐, 전 이걸 생각하는데, 과거의 21대를 보니까 그 당시에 수도권에서 이 미래통합당은 실패를 했지만 경기도가 51석인데 7석밖에 못 했어요. 서울이 6석이 아주 참패를 당할 때 그래도
그 연동형 비례대표에서는 21석을 얻었기 때문에 그걸 그 당시에 분석한 결과 그래도 중도파들은 역시 그 당시 보수정당 미래통합당 많이 찍었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생각나는데 지금도 아마 우승정당 랜드로도 국민의힘에 유리하다. 그래서 저는 상당한 지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 선거를 50일 앞두고도 이렇다 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선거 공약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악한 목사가 촬영한 몰래 카메라에 의존하면서 그 사건 하나만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히틀러 시대 선전사인 괴벨스의 전략을 이번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괴벨스가 누구입니까? 거짓을 10번 거짓말을 계속하면 진실이 된다는 국민을 속일 수 있다는 전략입니다. 이번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선거인가를 우리 국민들은 모두 잘 알고 계십니다. 민주당에 속지 마시고 대한민국이 살아가야 할, 앞으로 지탱해야 할 자유민주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이번 선거에 모두가 참여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탄생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함께 일어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선거에 있어가지고 미래를 위한 어떤 밝은 정책들이 나오질 않고 뭐 영부인 카방 문제니 이런 걸 가지고 지연말단적인 걸 가지고 지금 그 이슈를 삼아서 국민들 그 눈을 속이고 귀를 속이고 입을 속이는 그러한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과연 이 지역말단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꾸 논하면 과거 대통령 부인들의 행태가 어떠했느냐, 외국 여행을 몇 번을 갔느냐, 또 외국에 가면서 돈을 얼마나 썼느냐 하는 것을 전반적인 걸 한번 다시 들추어내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서 과연 현재의 영부인이 과거의 영부인보다 더 많은 어떤 그러한 사치를 하고 그러한 해외여행을 즐기고 했느냐 하는 데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따져봐서 만일 영부인이 국고를 탕진했다든지 국가의 위신을 소위 추락시켰다든지 한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따져가지고 이런 지역말단적인 논쟁에서 우리가 피해가야 될 것이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이참에 어제 그저께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봤습니다. 건국전쟁에서 과연 20만 박사가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고 아마 지금도 우리 남한의 5천만 국민이 김정일의 발바닥 밑에서 지금 신음하고 죽어갈 수 있을 거는 모릅니다. 거기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느 행사장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이야말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다. 정말 엄청난 일을 했다. 그 농지개혁을 함으로써 전부 농지를 일반 국민에게 백성들에게 놀아줬는데 북한은 아직도 국유화되고 그런데 6.25 전쟁 날 때 그 농민들이 자기 농토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켰다. 나는 그 내용이 나올 때 정말 그 20만 박사의 그 업적과 또 하나는 그 미국과 한국 간의 한미 동맹 그 체제를 없었더라면 우리나라는 안정되지 않고 불안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만 성장하지 못했다. 이제 그런 등으로 봐서 과연 그 내용 전체가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을 아주 그 업적을 얘기하는 그 다큐멘터리인데 그 정통을 이어받은 우리 국민의 힘이 이번에 압도적으로 당선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이 교체됐습니다만 입법부가 교체가 안 됐고 사법부가 교체가 안 됐고 언론이 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그 정신을 이어받은 국민의힘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반드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그런 정부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꼭 우리 국민들 모두 다 건국전쟁의 영화를 봐주시기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연탄 배달 서비스를 나간 일이 있습니다. 옆에 동료들이 힘겹고 장난스럽게 얼굴에 연탄재를 발랐죠.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정치 수조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얼마나 한동훈 인기가 두려웠는지 가히 짐작할 만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가 지금 얼마나 치솟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보시다시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역을 순회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악수하고 사진 찍으려고 열광적으로 모여들고 있는 인기를 우리가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동훈 위원장이 왜 그런 인기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서점에 가면은 70년대생 한동훈 이런 책들이 종류를 달리하면서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사려고 모여드는 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우선 한동훈은 70년대 젊습니다. 지금까지 운동권의 586 운동권 정치 그리고 국민의힘도 몇 선이다 몇 시다 되고 낡은 인물들 이렇게 국민들은 실정을 내고 혐오까지 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하나의 본질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저는 너무 놀랐는 게 사무총장을 보궐선거에 당선된 소위 0.5 의원을 발탁을 해가지고 그 막중한 선거에 사무총장을 임명하고 그리고 비대위원들도 무슨 이름이나 명성이나 그런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을 전부 임명을 해서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 마음을 잘 읽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 위원 봉급이 많다. 이거 국민의 중위소득 정도로 줄여야 된다. 의원 수도 많다. 그리고 제가 한번 듣고 놀란 것은 이번 구정 명절 때 아마 종래 관례대로 관련된 인사들에게 선물을 하는 돈이 한 7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것을 한동훈 위원장은 선물하지 않고 연탄을 7만 장을 사서 아주 연탄 한 장도 살 수 없는 그런 빈곤한 가정에 직접 가서 배달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왜 국민한테 있겠느냐? 지금까지의 정치 행태와는 전혀 다른 행보와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의 마음에 깊이 와닿고 있는 것이 그 비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핸드백 사건에 제1야당인 민주당이 이렇게 함몰되는 걸 보면 참 가상하다 그런 생각도 한편에 듭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요? 무슨 사과를 해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 의원이 이야기하기를 사과를 하면 그 사과를 수백 번 수천 번 더 되풀이하도록 또 물고 늘어질 것이다. 그거 사과할 거리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 우스꽝스러운 사건을 가지고
이걸 계속 우러안먹고 또 곰탕을 만들고 해야 될 그런 거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그렇다면 어떤 연구인의 행위에 대한 그러한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추궁을 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직전의 연구인은 해외 여행을 몇 번 갔습니다. 또 그 연구인은 대통령 전용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관광을 한 그러한 그 전력까지도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국고 낭비 행위, 국고 탕진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눈 감고 이렇게 그 몰래 카메라에 속아가지고 델리버리 된 가방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그 아주 저급한 그러한 그 가십을 만드느냐, 이 여기에 대해서 당에서는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될 거로 봅니다. 최재형 목사는 목사라고 할 수가 없죠. 그 사탄 같은 가증스러운 간첩이에요, 간첩. 맞습니다. 말대로 간첩인데요. 간첩 중에서도 아주 참 악랄한 가증스러운 간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최재형 목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활동도 또 간첩 행위와 똑같습니다. 리설주와 같이 찍은 사진을 비롯해서 북한에서 활동과 남한에서 활동이 아주 열렬한 간첩이라는 것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사를 해야 할까요, 말까요? 우리 이규택 대표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김건희 여사 이거 파우치 사건은 뭐 천하 다 아는 정치 공작 아닙니까? 완전히 정치 공작인데, 그거는 무슨 비대위원 사람이 대통령이나 본인이 사과해야 된다는 등 일부 국민당인데, 이건 그 진짜 막말을 막히는데, 우리가 지금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에 출판 기념을 했습니다. 5일날 거기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2016년이죠. 2016년 10월 24일 날 JTBC가 최순실 소위 태블릿 PC가 보도됐는데, 최순실이가 뭐 대통령 인사에 관여한다는 등 전부 이 거짓말과 전부 허위 보도 가짜 뉴스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어요. 이 참모의 말을 듣고 자기가 이틀 만에 사과했다는 거예요. 사과를 했더니 이것이 일파만파가 커져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또 사과를 하고, 이런 전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도 이건 어떤 잘못이 없는데 그걸 사과하고 하는 거는, 그건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 아닌가. 난 김경률 비대위원은 그야말로 본인이 사과해야 될 것 같아요. 절대 사과할 생각이 아니고, 누가 봐도 공작이고 누가 봐도 이건 간첩 행위인데 또 몰래 가면, 그럼 아까 무슨 목사가, 난 목사인 가짜는 모르겠고 간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빨리 검찰이 빨리 조사 불러서 조사하고 이래야 돼. 그걸 할 일이 뭐냐. 국민의힘에서 고발해야 되는데 아무도 고발 안 했어요. 시민단체도 고발했는데 검찰이나 경찰이 조사 안 했어. 못 들어가고 잘했는지 모르겠어. 응? 옛날 문재인가 대통령 되자마자 질문 시작한 게 4개월 만에 박근혜 구속시키고 8개월 만에 이명박 때리고 200만 막 그냥 막 구속시키고 잡아놓는데, 현재 검찰과 경찰은 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유우파 보수들이 지금 불만이 뭐냐면, 아직도 이재명이 저런 놈이 돌아다니고 아직도 문재인이가 희덕거리고 누굴 만났다는 게 제일 불만이야. 지금도 이걸 왜 빨리 안 했냐고 지금. 응? 경찰은 뭐하고 검찰은 뭐하냐고 지금. 이게 나는 이 할 일이 뭐냐면 국민의힘에서 나서야 되는 거야. 이것 바로. 응? 당 대표랑 그다 뭐하는 거야 지금. 검찰 공격하고 경찰 뚫리니까 왜 빨리 소환을 하냐고. 목사를 누가 봐도 공작이고 범법이고 범법행인데. 응? 맞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김건희 여사는 억울한 당사자요 피해자입니다. 몰카 공작을 의도해서 아버지의 친구라는 그러한 친분을 내걸고 영부인에게 접근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고 굉장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거절을 하고 받지 않는 그러한 자제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면 그것도 실수입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국민들에게 상세한 배경 내막을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영부인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두문불출하면서 국민들에게 사죄의 간접적인 뜻을 표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 그만해라 하는 것이 국민들의 전 대세인 것 같습니다. 영부인의 문제를 말씀하자면은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역대 영부인 중에 최악의 영부인을 바로 전 문 대통령의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떤 보니까 5년 동안 여행을 48회를 했습니다. 두 번째 많이 한 분이 뭐 28회, 27회, 그럼 뚝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문 대통령 5년 기간 중에 2년 동안 팬데믹, 소위 코로나로 2년 동안 외국에 못 나갔는데도 그 정도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옷을 얼마나 많이 해입었든지 별별 말이 많습니다. 옷에 국민의 세금으로 쳐갖고 휘감고 대통령 앞당에 서서 손을 흔들면서 가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전용기를 가지고 타자마을에 관광여행을 했습니다. 관광한 장소에도 거의 바로 100여 곳에 역대 어느 영부인도 가지 않는, 영부인들은 보통 외국에 가면은 그 현지에 우리 교포들을 위로하고 교포들과 만나는데 이분은 거의 관광지에 구경하는데 전념했대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대로 특검을 하려면은 문 대통령의 영부인부터 특검을 하고 그 다음에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순리에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절대 공감합니다. 민주당, 제1야당인 민주당이 사과하라 저렇게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것은 사과하기만을 기다렸다가 사과하는 순간부터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국민 홍보에 나서려는 계획 때문입니다. 그것은 1년여 전에 촬영한 몰카를 선거철에 맞춰서 폭로한 것 그 자체가 불순한 동기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